헝가리에서 침몰한 유람선을 건져 올릴 크레인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을 연결할 와이어를 유람선에 감고 있는데 이르면 내일부터 본격적인 인양 작업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러시아가 중국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며 무역 갈등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중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조종사의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출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객 269명은 비행기에 탄 채로 4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다음 날에서야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토익 시험 문제를 대형 어학원에서 조직적으로 빼내온 정황을 JTBC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녹음기나 몰래카메라를 동원해 시험 직후 거의 모든 문제를 복원해냈는데 학원 측이 이런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강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근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격벽 설치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시가 다양한 종류의 격벽을 만들어 기사들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도 하기로 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미리 살펴봤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걱정했던 다뉴브강의 수심이 내려가면서 가라앉은 유람선을 이르면 내일 끌어올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형 크레인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인양을 앞두고 크레인에 연결할 와이어를 선체에 묻는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살 때문에 인양 중에 선체 내부가 유실되는 것을 막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취재 기자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백종훈 기자, 지금 백종훈 기자 뒤로 아무래도 저 크레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크 아담호 크레인이 이제 그곳에 도착을 했을 텐데 지금 현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고 현장 건너편의 머르기트 섬에 나와 있습니다. 크레인선 클라크 아담은 기중기 길이만 45m가 넘습니다. 바로 앞 머르기트 다리 위로 저기 보시면 구조물이 높게 솟아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바지선은 인양 작업을 돕는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지선에서는 침몰 선박에 총 4개의 와이어를 연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2개 연결을 마쳤고 나머지 2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수위가 떨어지지 않으면 다리를 통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크레인선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현장에 도착을 한 건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 현지 시간 어제 오후 2시 30분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30분이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갑자기 이동을 시작해 두 다리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하루 이상 일찍 현장에 도착을 한 건데요. 다리 2개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문제였는데 헝가리 당국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소식은 김성탁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형 크레인선 클라크 아담호가 사고 현장인 머르기트 다리로 다가갑니다. 머르기트 다리는 둥근 아치 형태입니다. 아담호가 부딪히면 다리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헝가리 대테러청은 머르기트 다리 아치와 수면 사이에 가장 높은 부분으로 아담호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예인선을 아담호 앞에 매달아 좌우 방향을 조절했습니다. 일종의 방향타 역할을 한 겁니다. 사고를 대비해 다리 위 통행을 막은 가운데 아담호가 완전히 통과하기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담호는 상류 쪽으로 방향을 틀고 침몰한 유람선을 들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상류에 있는 슬로바키아는 상류댐의 방류를 줄여 이 지역 수위가 오르지 않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부다페스트 사고 현장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예, 백종훈 기자, 이르면 내일 인양을 시도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 먼저 선체의 파손된 부분에 그물망을 덮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를 배 밑으로 집어넣어 연결을 시키면 인양 준비는 일단 끝납니다.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후 크레인이 와이어를 끌어올리면
유람선이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배가 기울어지지 않게 균형을 맞춰 인양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후 선체에 차 있는 물을 빼내고 안전한 곳에 선체를 옮겨 배 안을 수색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양과는 별도로 수상에서 이제 수색을 하는 과정도 오늘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우리 대응팀은 이 사고 지점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두너우이 바로시 강 주변의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신 발견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보면 이쯤에서 실종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이 수색엔 독일에서 온 수색견도 투입이 됐습니다. 또 고속 보트 수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국인 시신 2구를 수습한 이후에 추가로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실종자는 여전히 8명입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 사고 현장에서 JTBC 백종훈입니다. 예,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변수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크루즈호 선장의 변호인단이 갑자기 사임한 겁니다. 선장이 사고 직후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확인되고 다른 사고에도 연루됐던 것으로 알려지자 손을 뗀 걸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사고 직후 엘리오 가보르 변호사는 유리 씨 선장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선장은 수십 년간 사고를 내지 않았고 이번에도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Ennek az a lényege, hogy hibát nem követett el, tehát gyakorlatilag navigációs hibát ő nem követett el. Ez a lényege. 법원은 선장의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선장이 허블레니아호를 추월하면서 경고 무선 통신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졌지만 선장은 모든 규칙을 지켰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변론을 그만뒀습니다. 오리고등 현지 매체는 엘리오와 또 다른 변호사 토트 발라주가 더 이상 변호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다른 세 변호인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진행 과정에서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결심을 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어제는 선장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Igazságügyi szakértői megállapítás van arra nézve, hogy a gyanúsított adatokat törölt a baleset időpontja és a telefon későbbi lefoglalása között. 지난 4월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또 다른 선박 충돌 사고에도 유리 씨 선장이 연루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항고해 계속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팀도 어제 입국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갈등에 러시아가 가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편파적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중국 편을 든 겁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공식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며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조에 달한 갈등에 변화가 있을지 이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연례 국제경제포럼 총회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Это уже называют даже в некоторых кругах перво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войной наступающей цифровой эпохи.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일부 국가들이 새로운 기술 조류를 독점하려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시진핑 주석도 거들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반글로벌화와 독점주의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我们的美国朋友也不会希望看到我的也是我的朋友特朗普总统我相信他也不愿意看到 2박 3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마친 시진핑 주석은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로 만날 예정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뜨거운 무역 전쟁에서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그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경제산업부 성화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성 기자, 우리도 결코 비껴갈 수 없는 문제라는 이야기, 그런 우려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 또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화웨이와 관련한 발언을 내놨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화웨이와 관련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웨이라는 기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맥락이냐면요. 어제 열린 국방 군사 세미나에서는 5G 네트워크의 안보 영향을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5G 공급자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보면요. 한국도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마라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죠. 오늘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이 화웨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청와대 관계자는 일반 통신망은 군사통신망과 분리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미 군사 안보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5G의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10%가 채 안 된다 이런 점도 강조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화웨이는 물론 중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일반 기업 아닙니까? 왜 미국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겁니까? 네, 이때는요. 화웨이가 주도하는 5G 기술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5G는요. 자율주행차나 사물 인터넷 또 미래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전에 5G 기술 이전에 나왔던 4G 기술과 비교를 하면요. 그때는 미국과 유럽이 장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5G 기술은 특허의 3분의 1이 바로 중국에 있습니다. 기업별로 봐도요. 중국의 화웨이가 바로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이 5G 기술을 둘러싼 패권 전쟁과 함께 안보 문제도 중요하게 거론이 되는데요. 중국 정부가 화웨이가 깔아놓은 통신망을 통해서 어떤 기밀을 빼낼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우방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게 그 우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이미 끊었고 또 끊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구글, 퀄컴 그리고 반도체 설계 업체인 ARM 같은 업체들은 이미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스북도 가세했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화웨이 스마트폰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없이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가 하고 있는 통신 장비 업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거래를 끊는 기업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화웨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웨이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가 빠진 스마트폰 시장에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해외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 경제산업부 성화선 기자였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군함이 공해상에서 충돌할 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해군 순양함과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구축함은 현지 시간 7일 오전 필리핀의 해상에서 15m 거리까지 접근했다가 서로 비껴 지나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안전을 위협하고 진로를 방해했다고 서로 비난했습니다. 미국 매체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을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그치면 바로 출발한다는 말만 믿고 4시간 넘게 비행기 안에서 버틴 승객들은 결국 다음 날에서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날씨는 좋아졌지만 기다리는 동안 조종사가 법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을 넘기게 됐다는 건데요. 이런 황당한 일이 종종 일어나지만 항공사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처음에 비행기가 늦어진 건 천둥 번개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나 중국 광저우에서 인천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승객 269명은 비행기 탄 채로 4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좋아진 뒤에도 결국 출발을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조종사가 법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을 넘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길게는 12시 반 시점, 짧게는 오후 4시 시점 근무 시간 초과로 인해서 비행기가 결항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장과 승무원이 알았을 터인데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가 공지는 전혀 없이 전부 다 천재지변으로 알고 별다른 말을 안 하고 컴다운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놀랬고 결국 승객들은 현지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늘 오후에야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최대한 빨리 출발하려다 보니 미처 사정을 설명 못했다고 합니다.
천재지변과 관련 있는 만큼 특별한 대책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항공사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엔 안개 때문에 출발이 늦어져서 승무원 법정 근무 시간을 넘겨 결항했더라도 항공사가 승객 한 명당 6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어젯밤 부산 해운대 톨게이트에서 승용차가 하이패스 시설을 들이받고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다가 큰 사고로 이어진 건데요. 이렇게 하이패스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주의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가 지난 5년 동안 200건이 넘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선 자동차 10대 중 8대가 하이패스를 이용합니다. 일반 요금소 쪽보다 하이패스 도로로 차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고도 잦습니다. 어젯밤 부산 해운대 톨게이트.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한 승용차가 하이패스 단자함과 다른 시설물들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운전자는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런 하이패스 진입로 사고는 지난 5년간 200건이 넘습니다. 주변 시설물에 부딪히는 사고가 많은데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선인 줄 모르고 잘못 들어온 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거나 멈추는 경우도 잦습니다. 옛날식 요금소에 하이패스 설비만 추가한 곳이 대부분인데 도로폭이 좁다 보니 사고가 날 위험성이 큽니다. 톨게이트에서 사고가 나면 뒤따르는 차량과 부딪히면서 2차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반 요금소가 아닌 하이패스 도로를 지날 때도 꼭 속도를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시설에서 강사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을 통해 돈을 빼돌린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곳인데 빼돌린 돈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의 센터장으로 입사한 김 씨는 회계 장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전 센터장이 강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빼돌린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0만 원어치밖에 강사 일을 하지 않았는데 100만 원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서 잘못 들어갔다. 그러니 90만 원은 돌려달라. 이렇게 빼돌린 돈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 센터장과 직원들이 이 돈으로 마카오 연수를 다녀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상적인 서류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자격 출처가 없는 연수가 잡혀 있고 JTBC 취재진이 감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서울시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회계 시스템이 분리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돈을 양쪽으로 청구했습니다. 서울시와 개발원이 보고서를 통해 잘못 썼다고 지적한 금액은 총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전 센터장은 당시 상황이 열악해 회계 직원을 뽑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업 철회도 논의되고 있어 직원들은 발달장애인의 직업활동이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속상해요. 저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인재 발달장애인도 사회에 나가서 자기 자리를 하나씩은 가져야 되지 않겠어? 경찰도 센터의 운영법인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를 보조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대낮에 인천 카페에서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10시간 만에 한 숙박업소에서 발견된 건데 근처 골목에 흉기를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큼성큼 길을 걸어가는 한 남성. 이내 가방을 챙겨 메고 왔던 길로 돌아오더니 골목길에 무언가를 툭 던지고는 사라집니다. 51살 A씨가 친형을 찔러 살해한 뒤 흉기를 버리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딱 보니까 칼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죠. 그만한 칼인데 가만 문 열고 가만 않더라. A씨는 범행 10시간 만인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도 부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형과 집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형을 다치게 할 생각은 있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을 고려했을 때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또 과거 마약 투약 등 13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태어난 지 7개월밖에 안 된 딸을 일주일 가까이 집에 홀로 방치해서 숨지게 한 어린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내줬는데요. 10대인 아내는 이렇게 딸은 홀로 내버려 두면서 자신은 술자리를 갖고 사진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보수 성향의 소설가 이문열 작가를 만났습니다. 이 작가는 황 대표에게 박근혜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블랙리스트가 실행됐을 때 황교안 대표가 당시 국무총리였죠. 그래서 그런지 황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아침 이문열 작가를 찾았습니다. 이 작가는 한때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50분간의 비공개 대화가 끝난 뒤 황 대표는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9년의 보수 정치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 국정을 책임진 자리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아쉬웠다라고 말한 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이 작가는 황 대표에게 너무 많은 인원을 합당치 않은 이유로 리스트로 만들어 자기들만 다쳤다고 말했다고 JTBC에 전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방식도 문제였고 실효성도 없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작가는 황 대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아마 당사자여서 그런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2016년 9월까지도 작성됐는데 황 대표는 2015년 6월부터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이 작가가 황 대표에게 보수의 혁신을 주문했지만 정작 황 대표가 지난 정부의 국무총리였다는 점이 부담이 된 모양새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안에 담길 문구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진통 중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새 중재안을 내놨는데 한국당이 받아들인다면 내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안 된다면 국회 정상화는 상당 기간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두고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건 바로 문구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민주당이 합의 처리를 노력한다에 이어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제시했지만 한국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합의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새로운 안을 내놓았습니다. 추가로 다른 문구와 함께 이 문구로 한국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면 내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부되면 6월 임시국회가 상당 기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때 민주당은 단독국회 소집까지 고려했지만 바른미래당이 부정적입니다. 또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한국당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단독국회가 실익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도 논의될 수 없습니다. 추경안에는 포항지진 피해 대책 1,100억 원과 강원 산불 지원 대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단체인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이 올해 적극 추진됩니다. 추진위는 오는 27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조선의열단과 관련한 전시회와 문화공연, 학술대회 등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의열단은 약산 김원봉이 단장을 맡아 활동한 단체로 추진위는 올해 김원봉 서훈 대국민 서명운동도 열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김경재 전 한국자유촌연맹 총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이 불거지면서 촛불 집회가 이어지자 여기에 맞서기 위해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던 건데요. 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지자 촛불 집회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계속됐습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두 차례 보수 집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삼성에서 돈을 8천억을 거두어 가지고 뭘 했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팩트예요. 또 이해찬 당시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경재 전 총재의 발언은 이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일부 지지층에게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김 전 총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은 김 전 총재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을 거쳐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김 전 총재가 노건호 씨와 이해찬 대표에게 각각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한 대형 어학원이 직원들에게 직접 토익 시험을 보게 해 문제를 빼내오다 사주와 임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이런 편법을 쓴 건데 6년이 지난 지금 학원가에서는 똑같은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방법은 더 교묘해졌고 소속 강사들에게 이런 불법 행위를 강요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번 토익 시험이 끝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토익 학원 사이트에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내용을 설명하는 인터넷 강의도 제공합니다. 시험지를 모두 회수하고 수험생의 메모도 금지하고 있지만 문제가 고스란히 유출된 겁니다. 취재진은 한 대형 어학원 강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를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3월 31일 오후 2시 토익 시험을 앞두고 만들어진 보건 단톡방입니다. 시험이 끝난 직후인 5시 39분부터 강사들이 녹음 파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녹음 중간에 에러가 생겼다는 문자, 읽기 평가의 문제 이미지도 그대로 올라옵니다. 기억하는 거는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은 선생님들은 덜 어려우실 수도 있겠으나 그 부분은 어려운 일이죠. 녹음기, 몰래카메라 등 불법적인 장비를 동원해서 문제 유출을 조직적으로 진행한 겁니다. 파트 5는 강사 1명이 5문제, 파트 7 독해는 2명이 1문제를 나누어 담당합니다. 해당 어학원의 대표 강사 라모 씨가 다른 강사 23명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최근 시험 감독이 삼엄해졌으니 조심하라는 당부와 함께 다른 학원의 유출 문제를 공유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모든 취합 내용은 경영진과 공유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취재진은 수년간 해당 어학원에서 유출 문제를 취합했던 강사를 만났습니다. 그 자료를 다 모아서 저작권에 걸리지 않게끔 규정을 본다는 거죠. 그걸 학원 측에 이제 제공을 하고요. 저작권법 위반 등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수정을 거친 뒤 배포한다는 겁니다. 해당 어학원 측은 시험 문제를 복원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으며 녹음기 등 장비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예, 제보를 받아서 취재한 정혜성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토익 성적이 여러 분야에서 결정적으로 쓰이는 만큼 이 문제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시험 볼 때 고사장에 다 감독관이 1명씩 있지 않습니까? 2명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고스란히 문제가 다 유출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토익 강사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사용했던 장비들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이게 시계고요. 예. 그리고 이게 펜, 그리고 이게 자동차 열쇠처럼 보이지만 이게 모두 몰카입니다. 예, 지금 정혜성 기자가 들고 있는 것들 다 일반적인 시계, 펜하고 달라 보이지 않는데 몰래카메라를 찍는 데 활용이 됐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사용됐던 장비들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면서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장비가 스마트 시계인데 저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촬영과 녹음이 모두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화면에 펜인데 펜에 몰카 그 카메라가 보이시죠? 이게 렌즈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펜에 USB 장비가 있어가지고 곧장 USB 단자로 연결해서 빼낸 문제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자동차 키 같습니다. 네, 자동차 키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렌즈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보통 듣기 시험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정혜성 기자가 만났던 전현직 강사들이 실제 문제를 유출할 때 이 장비들을 사용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 명의 전현직 강사들을 만나봤는데 외우는 게 자신이 없는 경우 저런 장비를 써서 문제를 유출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경에 달려있는 카메라, 그다음에 녹음도 가능하고요.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속옷에다가 장착을 하십니다. 그래서 LC 방송이 나올 때 그게 자연스럽게 녹음이 되게끔.
예, 정혜성 기자가 이것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언뜻 보면은 포스트잇 같기도 한데 좀 투명하고요. 이거는 뭡니까? 네, 그건 투명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없는 분들은 이걸 사용한다고 전현직 토익 강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건 역시 영상을 보면서 더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렇게 시험지에 붙이면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위에 문제를 옮겨 적은 뒤에 그대로 떼내서 가져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좀 표시가 나기는 하지만 네, 고사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일반 종이에 붙였을 때는 거의 표시가 안 나고 그래서 거기에 문제를 그대로 옮겨 적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온다. 그렇게 유출을 한다는 거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이런 활동들이 경영진에 보고가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강사 개인이 아니라 학원 차원에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런 불법적인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강사에겐 불이익을 주는 등 학원 차원에서 강압적으로 진행한 정황까지 파악됐습니다. 이건 하예빈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여러 토익 학원이 모여있는 대학가에 나와 있습니다. 학원 입구에는 이렇게 단기간에 토익 점수를 올려준다는 광고가 많이 붙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제가 직접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한 달 안에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고 하자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수업을 권합니다. 근데 800점대 이상반은 다 기출문제 위주로 진행해요. 그거 실제 시험이랑 거의 같은 건가요? 상담사가 꺼낸 수업 안내책자엔 실제 시험 문제를 완벽 복원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다른 유명 어학원도 마찬가지. 선생님들이 아마 토익 시험 계속 보시고 거기서 좀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선생님들이 분석도 하시고 아마 출 문제집 같은 것도 따로 자료 주시기도 하시고. 일부 학원의 강사들은 문제 복원에 참여하라는 조직적인 강요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사유서라던가 그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지시받기도 합니다. 굉장히 압박이 있고요. 반성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해당 어학원은 문제 유출에 참여하지 않은 강사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수업 자료를 받기 어렵고 인기 시간대에 강의를 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은 강사도 있었습니다. 저 선생님 수업에서 기출문제를 안 썼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도태되게 돼 있어요. 수험생들 역시 최신 기출문제를 풀어준다는 이야기에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본 거랑 안 풀어본 게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공부를 하려면은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취업이나 승진 등에서 토익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 이런 일까지 생기는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토익이 이렇게 중요하니 그냥 기술이고 그냥 돈이 되는 거고 비윤리가 자행이 되고 있는데 기업에서도 아무 상관없이 사용하고 학생들 토익 공부하라고 계속해서 등쓰민다면 그냥 불법과 비윤리는 계속해서 확산되는 거죠. JTBC 하혜빈입니다. 최근 택시기사 폭행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석 쪽에 벽을 설치하는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하려다가 공간이 좁아 불편하다는 불만이 많아서 무산됐었는데요. 서울시가 이번엔 기사들에게 다양한 격벽을 제시하고 어떤 게 좋은지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서울택시에 모두 설치할 걸로 보입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달리는 택시 안, 승객이 갑자기 운전기사의 핸들을 꺾고 이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지난 2월엔 40대 남성 승객이 60대 여성 기사를 마구 때려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처럼 폭행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지만 택시엔 버스와 달리 기사를 보호할 격벽이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시가 택시의 격벽 설치를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간도 좁고 결제 때 불편하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택시기사 폭행 사고가 잇따르자 다시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번엔 다양한 종류의 격벽을 제시하고 기사들에게 선호도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디귿자형 격벽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일자형도 나왔지만 이 경우엔 조수석 승객의 공격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서울시는 기사들의 신청을 받아 250대에 한해 시범적으로 설치비의 절반을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향후 기사들과 승객들 반응이 좋으면 격벽 택시를 전면 도입하고 불만이 여전하면 사업을 다시 접을 방침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인들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국제우주정거장을 민간에도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왕복 우주선 비용만 우리 돈 700억 가까이 되고 강도 높은 훈련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 아래로 푸른 지구가 내려다 보입니다. 그동안 영화에서나 봤던 우주여행이 일반인들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나사는 현지 시각으로 7일 국제우주정거장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oday is a very remarkable day. NASA is opening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to commercial opportunities and marketing these opportunities as we've never done before. 하지만 우주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주정거장으로 가는 왕복 우주선 비용이 5,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8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당 3만 5천 달러, 약 4,150만 원의 하루 숙박료를 내야 합니다. 나사는 1년에 2차례, 한 번에 최대 30일까지만 방문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번에 6명까지 머무를 수 있는 우주정거장의 특성상 1년에 최대 12명의 방문이 가능한 셈입니다. 여행 경비를 마련했다고 해서 누구나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사 우주비행사와 마찬가지로 의료 테스트를 통과하고 고강도 훈련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우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미국이 불법 이민을 막지 않는다며 오는 10일부터 멕시코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기한 없이 미루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멕시코와 합의안에 서명했다며 대신 멕시코는 멕시코를 통해 미국 남쪽 국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행렬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휘발유 값이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6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1.2원 내린 1,535.1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국제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온수동의 한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캠핑카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는 모두 탔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캠핑카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가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송되는 도중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호송 담당 경찰관들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호송관이 규정을 위반해 영치한 휴대전화를 피의자에게 돌려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담당 경찰관들을 감찰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일그러진 목사님. 예, 일그러진 목사님.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해서 논란을 일으킨 전광훈 한기총 회장 떠오르는군요.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연말까지 몰아내자. 이런 주장을 블로그에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순교했던 독일 선교사 신학자죠. 본회퍼를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본회퍼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동료들의 간청을 뿌리치고 독일로 들어가서 히틀러 저격단을 조직했고 또 선지자적인 강연을 하다가 체포돼 옥중에서 결국 순교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말까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단식 기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신을 본회퍼가 되겠다. 본회퍼에게 비교했다는 것은 결국 문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를 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글쎄요, 어쨌든 뭐 순교자 심정으로 청와대 앞에서 단식 기도,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명에도 나왔는데요. 계속 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기총에서는 문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캠프를 치고 1일 릴레이 단식 기도를 할 텐데 단 하루라도 금식 기도에 참여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잘 보시면 이 단식 기도를 전광훈 회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최대 24시간 단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24시간 단식 기도를 하면서 순교자 운운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인들을 동원했다 이런 지적, 비난도 나올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그런 지적들, 그런 시도 과거에도 있었는데 자, 먼저 어제 공개됐던 영상 한번 보시죠. 예. 우리 한번 청와대 진격할래요? 진짜요?
이제 앞으로 청와대 진격할 때 사모님들을 제일 앞세워요. 그것도 나이가 60 이상 사모님들. 60 이상 사모님들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먼저 순교하게. 물론 뭐 농담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자, 앞장서야 될 전광훈 회장 목사는 뒤로 빠지고 신자들 앞으로 내부인한다. 자, 이러면서 순교자 운운하는 건 좀 어폐가 있다. 이런 지적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기도 한데 한기총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 단체가 개신교를 대표하는 단체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다면서요. 주요 교단이 뭐 그동안 많이 탈퇴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의 약 80% 이상이 소속이 됐다. 최대 단체가 맞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좀 큰 교단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 내부 관계자와 좀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기총 같은 경우에 개신교 1200만 명이나 5만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 너무 과장된 얘기다. 지금 한기총에는 중소교단들이 있는데 전체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개신교 단체, 시민단체인 기윤실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성명을 냈는데 자, 지금 한기총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은 단체들이 지위 세탁을 하려고 하는 데거나 또는 개인적인 정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는 식으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전 목사가 이제 교회 일보다는 세속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재단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교계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경계가 있다는 이야기군요. 당장 그렇습니다. 당장 그러다 보니까 한기총 내부에서도 오늘 전광훈 대표 회장에 대해서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은 재신임을 받아라 이런 식의 반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이미 한기총 총회 대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 사퇴하라, 하야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본인이 먼저 탄핵당할 위기에도 몰려 있는 겁니다. 예. 금식 기도를 연말까지 한다 그랬나요? 예, 이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목사도 그 내용은 뭐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소설가 정치를 만나다. 그 오늘 황교안 대표 이문열 작가와 만났던 게 하루 종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이문열 작가가 지난 보수 정권에서의 블랙리스트 문제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덕담을 기대했을 텐데 좀 어색한 자리가 됐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문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이른바 통과의례처럼 생각하는 작가입니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도 모두 대선 후보 시절에 만났고 본인 스스로도 주요 시기마다 발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판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한 문학평론가, 신영철 문학평론가는 자, 보수 쪽에는 명망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 또 이문열 작가 스스로도 사명감을 느끼고 말을 하다 보니 자, 이 과정에서 이데올로그 스피커로서 소비되는 듯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평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장면에 대해서 이제 많이 기시감을 또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정치 문화에서 선거철이 되면은 또 어떤 유력 정치인이 문단의 거두를 만나서 뭐 한 수 배우는 모습 같은 것들 많이 연출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입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유명한 이회수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들이 모두가 다 이회수 작가를 만나왔습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자, 당시에 이회수 작가의 표정을 가지고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기사까지 나오기도 했었고요. 같은 대선 연말에 김지아, 오조학으로 유명한 김지아 시인이 또 박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면서 막판에 이렇게 직접 가서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작가들의 움직임, 또 정치인들의 움직임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같은 소설가입니다. 장정일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대형 사건이 터지거나 혹은 사회적 감이나 진로를 모색하고자 할 때마다 문학인들에게 한 말씀 구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거는 영역이 분화된 근대 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새겨 들을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전국에 내렸던 비가 그치면서 오늘은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비가 그친 뒤 화창하게 쏟아지는 햇살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카누와 수상자전거를 타며 더위를 씻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미세먼지도 오늘만큼은 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날씨도 많이 좋아졌고 특히 미세먼지도 많이 없어져서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섭씨 27도, 대전 28도까지 올랐습니다. 하늘엔 햇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구름에 햇빛이 비치면서 해 둘레를 따라 생기는 테두리입니다. 주로 비가 오기 전에 볼 수 있는데 내일부터 요란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무르고 있는데 내일부턴 주변에 더운 공기가 유입돼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중부지방은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낮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부터 전국으로 비구름이 퍼질 걸로 보입니다. 비는 오는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중부지방은 월요일 오전에, 남부는 오후에 그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